어젯밤 지구 반대편에서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갔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주유비가 올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기름값의 작동 방식입니다. 2026년 봄 이란과 미국의 군사 충돌 소식이 전해지자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렸고 국제 유가는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원유가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려면 꼬박 한 달이 걸립니다. 아직 바다 위에 떠 있을 기름이 어떻게 하룻밤 새 동네 주유소 가격표를 바꿔놓는 걸까요? 리터당 2,000원을 넘긴 휘발유 앞에서 운전자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유소 사장님마저 억울하다 호소합니다. 소비자도 주유소도 서로를 향해 삿대질했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격표 뒤에 숨은 유통의 민낯,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 라디오 속보가 귀를 때렸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 군사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긴급 소식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5배럴 중 1배럴이 통과하는 좁은 목입니다. 그 목이 조여지자 국제 원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채 12시간이 지나지 않아 어제까지 리터당 1,850원이던 동네 주유소 가격판이 2,050원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200원이면 한 번 가득 채울 때 10,000원이 훌쩍 넘는 인상입니다. 출퇴근에만 기름을 넣는 직장인이라 해도 한 달 추가 부담이 수만 원에 이릅니다. 중동에서 시추한 원유가 초대형 유조선에 실려 한국 항구까지 들어오려면 평균 25날이 걸립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을 가로지르고 말라카 해협을 돌아 부산항에 닿는 항로는 서울에서 부산을 대략 20번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유조선이 한국 연안에 코를 들이밀기도 전에 가격표가 먼저 뛰어오른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롱 섞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도 이렇게 빠르진 않다며 정유사가 타임머신이라도 갖고 있냐는 글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웃자고 던진 말이지만 그 안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짜 분노하는 지점은 단순한 인상폭이 아닙니다. 오를 때는 빛의 속도, 내릴 때는 거북이 걸음이라는 노골적인 비대칭이 핵심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급등하면 주유소 가격판은 이틀 안에 반응합니다. 반대로 같은 폭만큼 떨어지면 인하까지 한두 달을 질질 끌어온 것이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시세 반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유업계의 해명은 올릴 때 보여준 그 속도와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탱크에 이미 싸게 사놓은 재고가 남아있으면서 비싼 가격을 매기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승기에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반응 속도는 하락기보다 평균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비대칭 앞에서 소비자의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에 가깝습니다. 매일 차를 몰아야 하는 서민에게 기름은 취향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 비용 그 자체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름값만 요동치니 가계부의 균열은 주유소 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마저 덩달아 뛰며 기름값 인상의 충격은 식탁 위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분노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눈앞의 주유기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유기를 준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기름 한 방울이 걸어온 길을 먼저 따라가 봐야 합니다. 한국은 하루의 원유를 대략 250만 배럴 넘게 소비하지만 국내에서 나는 원유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 방울부터 10방울까지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 수입의 열의 7은 중동에서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그리고 지금 긴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란까지. 한국의 에너지 생명선은 페르시아만이라는 단 하나의 바다에 묶여있는 셈입니다. 중동을 떠난 원유는 초대형 유조선에 실려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거쳐 한국에 도착합니다. 부산, 울산, 여수, 대산, 이 4곳의 항만이 한국 정유시설의 거의 전부를 품고 있습니다. 원유가 항구에 닿으면 정유사의 대형 플랜트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등으로 쪼개집니다. 그렇게 정제된 기름이 저유소를 거쳐 전국 12,000여 개 주유소의 지하 탱크로 흘러 들어갑니다. 서울의 한 골목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 한 리터가 소비자의 손에 닿기까지 최소 석 달치 물류와 금유비 겹겹이 얽혀있는 긴 사슬입니다. 문제는 이 사슬의 가장 굵은 고리를 쥐고 있는 손이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정유시장은 4개의 대형 정유사가 사실상 전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 4곳이 국내 정유 능력의 거의 100%를 차지합니다.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하고 도매가를 결정해 주유소에 넘기는 전 과정을 4기업이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자인 동네 주유소 사장님은 정유사가 부르는 값에 기름을 받아
거기에 얇은 마진을 얹어 파는 유통의 맨 끝단에 서 있을 뿐입니다. 주유소의 평균 판매 마진은 리터당 100원 안팎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를 빼면 실질 수익은 리터당 수십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반면 정유사는 원유 매입가와 제품 출하가 사이의 정제 마진,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가 수익까지 걷어들입니다. 소비자가 주유소 전광판에서 체감하는 가격 인상분의 대부분이 결국 정유사의 출하가 변동해서 비롯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곳이 시장을 나눠 가진 과점 구조에서 경쟁은 태생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먼저 내리는 쪽이 손해를 보는 구도이니 인하 경쟁보다는 인상 동조가 자연스러워지는 토양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주유소를 가든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 중동 사막에서 서울 골목까지 오는 길은 길고 복잡하지만 그 길목의 열쇠는 4개의 정유사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비명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카메라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담당 수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이 서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악용해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국내 기름값이 연일 치솟자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든 순간이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강경했습니다.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단을 긴급 투입하고 가격 담합이 적발될 경우 최고 가격 지정제까지 발동하겠다는 예고였습니다. 최고 가격 지정제는 정부가 특정 품목의 판매 상한선을 직접 정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평시에는 거의 꺼내지 않는 비상카드인 만큼 이 발표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방증했습니다. 뉴스 댓글창에는 즉각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주유소 참교육 시작이냐며 통쾌해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정부는 말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렸고 서울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주유소에 암행점검관이 투입되었습니다. 점검 항목은 명확했습니다. 가격고지 의무 위반 여부, 보유 재고 대비 과도한 인상이 있었는지, 인근 주유소 간 동시다발적 인상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고집한 미비나 표시 오류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속보를 쏟아냈고 여론은 잠시나마 정부의 강공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진짜로 기대했던 핵심 증거, 즉 주유소 간 조직적 가격 담합의 결정적 정황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국 수백 곳을 들이닥쳐 뒤져도 사전에 짜고 가격을 올렸다는 직접적 물증은 끝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구조적이었습니다. 동네 주유소 대부분은 개인 자영업자이고 서로 전화를 돌려 가격을 맞추는 식의 고전적 담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같은 동네 주유소끼리 가격이 비슷한 건 담합이 아니라 같은 정유사에서 같은 도매가로 기름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점검반의 칼날은 허공을 베고 있었던 셈입니다. 소비자들의 기대가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할 무렵 뜻밖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단속 대상이었던 주유소 사장님들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소비자도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15년째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님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의 첫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싸게 사놓은 기름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 그렇게 안 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이참에 욕심부리냐고 면전에서 욕할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며 정부 단속보다 그 억울함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동네 주유소의 현실은 소비자의 상상과 사뭇 달랐습니다.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받아 파는 소매상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떼어와 진열하는 동네 구멍가게와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정유사가 도매가를 올리면 주유소도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정유사가 내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따라 내릴 수 있습니다. 주유소 사장이 제 맘대로 가격을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가격표 위에 리터당 100원 남짓한 마진을 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100원이라는 마진조차 온전히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원 인건비, 부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환경부담금,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하나하나 차감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리터당 수십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하루에 기름을 5,000리터 판다고 가정해도 월 순이익은 서울 시내 직장인 평균 월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그는 토로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주유소가 폭리를 취한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정반대의 풍경인 셈입니다. 오히려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주유소의 고통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주유량을 확 줄이기 때문입니다. 만땅을 외치던 단골 손님이 3만 원어치만 넣고 황급히 떠나는 광경이 일상이 됩니다. 판매량은 뚝 떨어지는데 고정비는 한 푼도 줄지 않으니 마진이 얇은 주유소일수록 적자의 늪에 빠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유가 상승기에는 손님들의 거친 항의와 면전 욕설까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가격을 결정한 적도 없는 사람이 가격에 대한 온갖 분노를 정면으로 맞고 서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전국 주유소 사장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하소연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정유사 배를 불려주는 하청업체도 아닌데 왜 매번 소비자한테 욕먹는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느냐는 글이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정부의 칼끝도 소비자의 분노도 전부 자신들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깊은 좌절감이 글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의 진짜 뿌리는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 소비자가 전혀 알지 못했던 독특한 거래 방식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의 항변 뒤에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들어본 적조차 없는 단어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후 정산제. 이 네 글자가 한국 기름값 논란의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는 열쇠였습니다. 일반적인 거래를 떠올려 봅시다. 편의점이 음료를 도매상에서 들여올 때 가격은 주문 시점에 확정됩니다.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면 500원이 마진입니다. 단순하고 명쾌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유소와 정유사 사이의 거래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유소가 정유사에 기름을 주문하면 그 순간 확정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정유사는 임시 가격만 알려주고 기름을 보냅니다. 주유소는 그 불확실한 임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난 뒤 정유사가 최종 정산 가격을 통보합니다. 이것이 사후 정산제의 골격입니다. 문제는 그 최종 가격이 처음 임시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주유소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리터당 1,500원이라는 임시 가격에 기름을 받아 1,600원에 팔았습니다. 100원 남았다고 안심한 순간 두 달 뒤 정유사가 최종 매입가를 1,580원으로 통보합니다. 마진 100원 중 80원이 소급 청구로 증발합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시기에는 최종 정산가가 임시 가격을 수백 원 넘어서는 사례까지 보고됩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역설적 상황에 내몰리는 겁니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주유소는 국제유가가 오르는 기미만 보여도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날아올 정산폭탄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눈에는 뉴스 한 줄에 가격을 올리는 얌체짓으로 보이지만 주유소 사장에게는 생존을 건 방어 행위였던 셈입니다. 빛의 속도로 오르는 가격의 진짜 원인은 주유소의 탐욕이 아니라 정유사가 설계한 이 정산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는 어떨까요? 정유사는 최종 정산가를 서둘러 내리지 않습니다. 하락분이 주유소 매입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하 역시 느릿느릿 따라옵니다. 오를 때는 로켓, 내릴 때는 거북이라는 비대칭의 뿌리가 바로 이 사후 정산 구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소비자와 주유소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는 동안 정산의 룰을 쥔 정유사는 어느 쪽으로 시세가 움직여도 손해보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유사가 쥐고 있는 무기는 사후 정산제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후 정산제가 가격의 칼자루라면 제한추라는 물량의 목줄이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이 털어놓은 정유사의 두 번째 무기는 소비자에게는 더욱 생소한 관행이었습니다. 제한추라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의 양을 임의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주유소가 주문하는 만큼 탱크로리를 보내주던 정유사가 국제유가가 오를 기미가 보이면 슬그머니 물량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한 대를 보내달라고 하면 반대만 보내고 두 대를 요청하면 한 대만 겨우 배정하는 식입니다. 주유소 지하 탱크가 바닥을 드러내도 정유사 쪽에서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유사의 셈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 싼 값으로 기름을 풀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물량을 움켜쥐고 있다가 도매가를 충분히 올린 뒤 한꺼번에 풀면 같은 기름으로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재고 관리라 항변할 수 있지만 주유소 입장에서는 팔 기름이 없어 찾아온 손님을 돌려보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탱크가 비어가는 와중에도 직원 월급과 임대료는 꼬박꼬박 빠져나가니
제한 출하가 길어질수록 주유소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 교묘한 점이 있습니다. 정유사가 물량을 죄었다가 다시 풀 때는 이미 도매가가 크게 올라 있습니다. 주유소는 비싸진 가격에 기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인상분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됩니다. 결국 제한출하는 정유사가 도매가 인상의 시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율하는 도구로 기능하는 셈입니다. 소비자가 보기에는 주유소가 하루아침에 가격을 올린 것 같지만 실상은 물량이 풀리는 순간 이미 높아진 도매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구조를 시각적으로 그려보면 장면이 한층 선명해집니다. 소비자와 주유소 사장이 주유기 앞에서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는 동안 그 뒤편에서 정유사는 한 손에 정산서를 다른 손에 물량 밸브를 쥔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가격은 사후정산제로 통제하고 물량은 제한출하로 조절합니다. 두 개의 고삐가 동시에 조여지면 주유소는 정유사의 가격 결정에 사실상 저항할 수 없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4개의 정유사가 전체 시장을 쥐고 있는 과점 구조 위에 사후정산제와 제한출하라는 두 겹의 통제 장치가 덧씌워져 있었습니다. 동네 주유소는 이 3중 구조의 맨 아래에서 소비자의 분노와 정유사의 압박을 동시에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유소가 왜 가격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왜 이 구조가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았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의 합동점검단이 전국을 누비는 동안에도 정작 기름값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올랐습니다. 점검 결과가 뉴스에 오를 때마다 적발 건수는 쌓여갔지만 대부분은 각연 가격 고집한 표기 오류나 계량기 검정 미비 같은 경미한 사안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진짜로 원한 것은 누가 기름값을 부풀렸느냐는 결정적 물증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간판 글씨 크기가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류의 행정 지적이었습니다. 칼을 빼들었지만 정작 베려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한 셈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 결과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담합을 입증하려면 사업자 간 명시적 합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화통화 기록이든 내부 회의록이든 가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직접적 정황이 있어야 법에 칼날이 닿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유소들은 서로 담합할 이유도 수단도 부족합니다. 같은 동네 주유소의 가격이 비슷한 건 같은 정유사에서 같은 도매가로 기름을 받기 때문이지 짜고 올린 결과가 아닙니다. 점검단이 아무리 장부를 샅샅이 뒤져도 담합의 증거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눈을 돌려 정유사를 직접 들여다보면 될 일이 아닐까요? 여기에도 높은 벽이 있습니다. 4곳의 대형 정유사가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폭으로 도매가를 올리더라도 이것이 실제 담합인지 아니면 같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동조 현상인지를 구분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과점 시장에서는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가 뒤따라 올리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담합으로 처벌하려면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유사들은 그런 흔적음처럼 남기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의 단속은 매번 꼬리 자르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동네 주유소를 단속하지만 가격의 머리통을 쥐고 있는 정유사에게는 실질적 제재가 닿지 않는 구조입니다. 위기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이 패턴 속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분기마다 국내 대형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크게 뛰어오르는 현상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군사긴장,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이 모든 지정학적 공포가 누군가에게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환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소비자는 지갑을 열고 주유소는 욕을 먹고 정유사는 장부를 채웠습니다. 이 순환을 끊으려면 단속의 칼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단속으로 잡히지 않는 구조를 바꾸려면 결국 정보의 비대칭을 깨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름값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도매가, 즉 매입가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주유소 전광판의 소매가만 볼 수 있을 뿐 그 가격이 어떤 도매가 위에 얹혀진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주유소 사장님조차 최종 매입가를 한두 달 뒤에야 통보받는 판입니다. 가격의 출발점 자체가 감춰져 있으니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추적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블랙박스를 여는 열쇠는 도매가 공개입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기는 실제 매입가를 의무적으로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도매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소비자는 주유소 마진과 정유사 마진을 분리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구간에서 폭리가 발생하는지 숫자로 들여다볼 수 있으니 근거 없는 의심도 억울한 누명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시장 감시의 눈이 동네 주유소를 넘어 정유사의 장부까지 닿게 되는 셈입니다. 나아가 유가 변동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공식 자체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자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분이 국내 소매가에 반영되는 시차와 비율을 사전에 공개된 산식으로 고정하면 오를 때는 로켓이고 내릴 때는 거북이인 그 고질적 비대칭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곳이 사실상 전부를 장악한 과점 시장에서 자율이라는 단어가 과연 소비자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해 왔는지는 이미 충분히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기름값 몇백 원의 등락에 있지 않습니다. 정보를 독점한 쪽이 가격을 지배하고 정보가 없는 쪽이 분노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 자체가 문제의 뿌리입니다. M1 주유소 사장님과 운전자만 피 터지게 싸우는 이 판을 바꾸려면 소비자 스스로가 구조를 이해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댓글이, 한 건의 국민청원이 가격표 뒤에 숨은 구조를 햇빛 아래로 끌어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누군가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공포가 특정 기업의 분기이익으로 조용히 환전되는 이 구조를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요? 여러분은 정유사의 매입가 강제 공개와 유가 변동 공식의 법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